아시겠지만 저희 아이파의 가장 시그니처 강의는 이 상법입니다. 지금 무지들 기다리셨죠? 왜 이렇게 오래 상법이 안 올라오나 기다리셨을 거예요. 그렇죠? 좀 늦어져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라요. 저희가 이 상법지가 올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벌떼같이란 말이죠. 어마무시하게 오셔서 상법을 들으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기다리고 있고 또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1년에 그 수많은 강의 중에 가장 애정이 있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래서 천천히 제가 먼저 상법을 읽어요. 법조문을 읽으면서 설명을 하고 그 끝나고서 여러 가지 서류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교과서에 있는 또 여러 설명해 놓은 사례들로 봅니다. 여러분요. 자,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계학을 어느 정도는 하십니까? 기업회계? 또 법인세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시나요? 미안해요. 회계가 어느 수준에 올라오거나 법인세를 모르시는 분은 미안합니다. 이 수업 못 따라옵니다. 제가 맨날 말하죠. 화면 끄시고요. 앉아 계신 분은 돌아가세요. 못 따라와요, 여러분요. 이거 그냥 상법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이사회 주청 이런 거 배우시는 줄 아세요? 그런 것도 배우지만 여러분 그걸 24시간 할 리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회계나 법인세가 잘 안 되면 나중에 들으세요. 기업회계 먼저 듣고 법인세 듣고 그 다음에 상법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뭐 들으셔도 좋은데 안 들은 것보다 낫겠죠. 좀 어려우실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너무 오랫동안 봤죠. 칠판에 쓰시면 제가 쓰면 여러분은 그 칠판에 있는 내용을 베끼고 싶으시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편안하게. 그죠? 그리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할게요. 이 수업을 열심히 듣는 방법을. 그러니까 일단 처음 들을 땐 편안하게 굳이 안 쓰셔도 되니까 제가 쓰면서 설명하는 내용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여튼 어마무시한 얘기를 배우실 겁니다. 상상하실 수 없는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은 다 실무자죠. 여러분의 듣는 분은 무슨 재무팀 관리자, 인사총무관리자, 세무회계사무소 또 모르시죠? 상당수 회계사 세무사들이 이 수업을 듣습니다. 모르실 거야. 회계사 세무사들이 제 강의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더 모르시죠? 국세청 직원분들도 이 수업을 무지하게 들어요. 아세요? 국세청 분들이. 그분들이 일반 기업에서 오시는 여러분들보다 더 어마무시하게 수업을 들어요. 왜 들어요? 들어서 여러분 회사 가서 적법한 과세를 행하려고 이 수업을 들어요. 하여튼 두고 보세요. 여러분은 와, 대한민국에 이런 수업이 있나요? 이런 내용의 강의가 있네요. 와우. 아마 그러실 거고요. 다만 쫓아오실 수는 있겠어요? 쉽지 않을 텐데.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화면을 끄든지 계속 듣는지는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저는 그냥 주어진 시간 내에 정말 저는 상법만큼은 최선을 다해 강의를 해요. 제 대표 강의잖아, 이양수의. 그쵸? 이양수의 대표 강의. 저 모르시는 분이 아직도 혹시 있어? 10초만 얘기할까? 여러분, 저는 회계사죠. 이 책의 저자인 이항수 회계사고요. 올해로 공인회계사 41년 차 회계사입니다. 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 저한테 수업 들으셨고요. 여러분 회사 CFO들, 재무팀장들 다 저한테 수업을 들었겠네요. 1년에 정말 수없이 많은 회계사님들이 제 수업을 듣고 있고요. 이런 강의는 몇 년 했냐고요? 강의만 36년. 36년이라는 게 모르시나요? 이런 수업이 하루 8시간 하거든요. 제가 이걸 매일 8시간 수업을 1년에 150일 정도로 합니다. 그걸 36년을 했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에
저보다 오랫동안 강의한 강사는 없고요. 현재도 없고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강의한 놈이 여러분 나이는 60 중반이겠죠? 죄송해요. 어제 하도 머리가 하얘서 염색했어요. 너무 까마나? 너무 하얘가지고요. 오랜만에 염색 안 했더니 그래서 머리는 까맣지만 나이는 60 중반. 한번 해볼까요? 멋있는 강의가 되길 기도합니다. 맨 앞에 상법에 보시면 말이죠. 뭐 특별한 거 없죠. 목차가 나오죠. 목차 다음에 15페이지가 나오는데 그러면 15페이지는 펴놓고 여러분 칠판 무슨 뜻이야?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앞에 2025년에 개정된 상법 얘기가 없죠. 이 말은 여러분 올해 상법이 개정된 게 현재까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행이죠? 개정된 내용이 없었으니까. 다만 상법이 개정된 내용이 없어도 수없이 많은 세법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이 수십 페이지가 바뀌었고요. 15페이지에는 상법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칠판을 보시고 쓰지 마세요. 자, 우리는 맨날 배울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이 있고 여러분 비영리 법인들이 있다 그러죠. 영리 법인, 돈을 버는 게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요. 여러분 외우세요. 이 영리 법인을 만드는 법이 상법이에요. 그래서 상법은 모든 영리 법인들의 기본이고요. 자, 상법에는 회사 종류가 뭐예요? 자, 주식회사, 칠판 4개 더 읊어보세요. 주식회사 말고 영리법인의 종류는 뭐가 있죠? 읊으세요. 5초. 또 모르는 거야? 아니면 모르겠네, 여러분. 유한회사, 유한 책임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렇게 상법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5개 회사가 있어요. 또 질문해요. 여러분, 이 각각의 차이점을 설명하세요. 5초. 각각의 차이점은 5초 끝. 몰라? 아, 여러분의 변명은 대학교 때 상법을 배운 적이 없어. 사회 나와서도 공부한 적이 없고 그래서 배우러 왔는데 왜 묻냐고. 여러분 다시 그만두세요. 재무팀들. 그죠? 다른 일들 하세요. 이런 걸 모르고 여러분이 어떻게 재무팀에 왔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가장 기본인데 대학교나 이런 데서 회사 들어와서도 이런 걸 안 가르치나요? 안 가르쳐요? 현실인가 보다. 안 가르치나 보네. 자, 여러분은 주식회사에서 왔고요. 하나 조심할 건 주식회사는 주식이라는 말을 쓰지만 나머지 표현들은 출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기는 주주라고 부르지만 여기는 출자자라고 불러요. 부르는 용어들이 다르죠. 그래서 세법에는 항상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주식 등 또는 주주 등 이런 표현들이 모든 세법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요? 모든 세법은 영리법인을 규정하니까 주주, 주식 등, 주주 등, 이 등이 유한, 유한책임, 한명, 합자를 말한다라는 거고요. 잊지 말고요. 오늘은 어려우니까 다 못하지만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을 진다. 근데 뭐 한 명이나 이런 데는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주주 말고 출자자라는 표현 대신에 실제로는 사원이라고 불러요. 파트너라고도 부르고요. 제 말 이해돼요? 주식회사는 주주, 나머지는 사원. 그 사원에는 무한책임 사원, 유한책임 사원이 있고요. 한명회사는 무한책임만 있고요. 그죠? 이 유한회사 등은요, 얘네들은 주식회사랑 굉장히 유사하지만 일부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수업은 그냥 상법 중에 주식회사 편만 띄워놓고 공부를 한다는 뜻이에요. 한 장을 넘기시면, 그죠? 넘기기 전에 참 15페이지 맨 밑에 유한회사라고 나오죠? 넘겨서 주식회사의 비교점을 써놨고, 유한책임도 써놨고, 한명합자도 써놨다. 맞나요?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할 거 뒤지게 많아. 최소한 상법을 들었으면 주식 유한책임, 한명합자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읽으세요. 제가 다 못 읽어드려요. 이거 다 읽으면 100시간 정도 필요해요. 그러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이 5개가 있고 나는 그중에 주식회사를 다닐 뿐이구나. 근데 다른 회사들도 있어서 여기를 세법 등이라는 말을 써서 출자나 사원들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알아놓고요. 그리고 또 칠판, 여러분은 언젠가 합자회사 이런 데서 오파가 오면 웬만하면 갑니다. 이 합자회사는 여러분이 잘 모르시지만 금융기관들입니다. 그래서 합자회사 같은 데 가면 다양한 경험을 쌓으실 수 있어요. 자, 다시 칠판. 여러분, 이 영리법인은 전부 다 법인세를 낸다고요. 세금을 낸다고요. 세금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냥 주식회사만 여러분 법인세 신고하는 회사가 몇 개인지 모르죠. 책에 있어. 나중에 보고. 한 80만 개 정도 돼요. 더럽게 많죠. 그리고 유한회사 이런 데들도 꽤 많아. 결론,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영리법인들이 법인세 신고하는 건 얼추 100만 개 정도 돼요. 100만 개 정도 되는 법인들이 있고요. 계속 가요. 여러분, 비영리법인을 만드는 법은 당연히 아시죠? 민법.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봤던 게 사단법인, 재단법인.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는데 주로 사람이 몸으로 때워서 좋은 일을 한다 그러면 사단법인, 돈을 출연해서 좋은 장학재단, 재단법인,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들도 있고요. 또요, 사립학교법, 여러분,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런 법인들도 다 비영리법인이에요. 다만 또 잘 아시지만 비영리법인은 고유라는 사업과 수익사업이라는 사업을 2개를 해요. 본연의 사업과 돈 버는 사업을 해요. 여러분은 본지점 회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수익사업. 여기서는 법인세를 내요. 그러니까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에서는 법인세를 내죠. 어쨌든 우리는 이 영리법인 상법 중에 그중에 주식회사만 한번 공부를 해보자. 책에다가 간단하지만 중요하게 유한책임, 한명합자를 설명했으니 읽어보고 합자회사 같은 데서 여러분이 혹시 원하시면 가볼 기회를 찾아라는 얘기예요. 알았나요? 열심히 읽어보세요. 다시 한 장 앞으로 와서 서머리가 15페이지에 박스 보면 여러분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은 모집 설립과 발기 설립이 있는데 그냥 알아놔요. 여러분이 접하는 설립은 발기 설립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를 만들 때 주주들이 발기인이 전부가 돼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냥 알아놔요. 근데 대기업들이 어마무시한 자회사를 만드는 건 모집 설립이고요. 이건 여러분이 별로 몰라도 돼. 이건 그냥 법무사님이 계시면 돼요. 다시 한번 머릿속에 법인을 설립하고 싶으시면 여러분은 법무사님만 옆에 계시면 됩니다. 그죠? 유능한 법무사님이 계시면 법인을 만들어 주고요. 법인은 한 3일 정도 걸려요. 등기부등본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법인 설립하면 법무사님한테 가서 여러 가지 법무사님이 물어볼 거예요. 상호는 뭘로 하실래요? 본점은 어디로 하실래요? 자본금은 얼마로 하실래요? 일주액면은 얼마로 하실래요? 사업 목적은 뭘로 하실래요? 주주 구성은 어떻게 돼요? 누가 대표이사 하실래요? 물으면 그냥 얘기만 해주시면 2, 3일 걸려요. 수수료도 얼마 안 되고요. 알았죠? 이런 거 알아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맨날 말하는데 법인 설립이나 이런 거 할 때 법무사님이 아는 분 없으면 전화해요. 제가 같이 일하는 저랑 같이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필요하면 서로 연락하는 법무사님한테 알려드릴게요. 이 법무사님은 제가 맨날 말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일을 너무 잘하는 게 문제예요. 수수료는 싼데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분하고 법인 만드시고요. 2번 외우세요. 현재 상법은 설립을 할 때 여러분 외워요. 주주는 한 명만 있으면 돼요. 빨리 외우세요. 둘째 줄에 가서 거꾸로 가요. 63년부터 96년까지는 여러분 주주는 7명이 있어야 되고요. 설립할 때. 96년부터 2001년까지는 3명이 있어야 되고요. 2001년부터 한 사람이면 돼요. 이해해요? 현재는 주주는 한 사람이면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어요. 칠판 보세요. 옛날에는 법으로 주주가 7인, 몇 년은 3인이었죠. 그러니 뭐야? 실제로는 내가 혼자 다 하는 회사인데 법이 주주가 7명 또는 3명이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렸단 말이야. 이해해요? 다른 사람도 헷갈릴라. 그리고 이 주주라고 하는 건요, 개인도 되지만 법인도 돼요. 법인도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외우세요. 내가 원래 혼자 하는데 법이 이렇게 몇 사람이 꼭 있어야 되니까 남의 이름을 빌려서 주주로 넣었다고요. 외우세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명의신탁이라고 불러요. 명의신탁. 또 질문해요. 여러분 회사에는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주주들이 있어 없어요? 자, 빨리. 현재 여러분 회사 자본금은 몇 억이에요? 주주는 몇 명이세요? 그 중에 실질 주주가 누군데 이름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주주 없어요? 있어요? 웬만하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명의신탁을 을이라 그럴게. 근데 이분이 오너야. 이분이 야, 여러분더러 김 팀장, 김 이사 명의신탁된 주식이 있잖아. 이거 내 이름으로 돌려라. 여러분 대답 어떻게 돌리실래요?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 중에 1번 문제. 다시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다수 기업에는 명의신탁되어 있는 주주들이 있어요. 그죠? 그걸 오너가 돌리래요. 자기나 또는 자기의 자식들에게. 오케이? 빨리요. 어떻게 돌리냐고요. 여러분더러 돌리래. 그럼 여러분은 맨날 이래. 저기 사장님, 회계사, 세무사 데리고 올까요? 그 사람들한테 말할까요? 그럼 사장이 뭐라 그래? 너는 못하니? 그럼 넌 그 자리에 왜 앉아있니? 넌 왜 있어? 넌 명의신탁도 뭐 없애는 방법이 없어? 뭐 껄핏 하면 다 회계사, 세무사야? 그럼 넌 왜 그 자리에 앉아있냐고. 너 능력 없으면 그만둬.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장은 다 양해해서 세무사, 회계사 오라 그래요? 여러분은 당연히 모르니까 그래요? 전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명의신탁된 주주를 없애는 건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 그 비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당황스럽죠? 첫 시간부터 바로 이런 어마무시한 얘기가 나오고 비법이 나오니까 다만 그 전에 3번부터 보고요. 설립 시 자본금은
현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에는 법인을 만들려면 5천만 원이 필요했거든요. 최소 자본금이. 현재는 없으니까 그냥 논리적으로는 100원짜리 회사도 만들어지는데 알아놓을래요? 대다수의 회사는 자본금이 보통 500만 원, 1000만 원짜리가 많아요. 그래서 현재 이 주식회사가 거의 100만 개가 된다고요. 설립이 자유로우니까 주주는 나 하나도 돼. 자본금은 그냥 100만 원도 돼, 500만 원도 돼. 맞죠? 이러니 주식회사가 많아요. 요거 설명해 드리기 전에 질문 또 들어간다. 여러분의 친구가 와서 물어. 여러분의 사촌 동생이 와서 물어. 야, 너는 이런 쪽 잘 알지? 내가 회사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법인으로 하는 게 낫니? 개인 사업자 내고 하는 게 낫니? 여러분 5초 안에 대답. 빨리 해요. 대답.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 줄 거야? 빨리요. 묻잖아. 자영업을 한다는데 법인으로 하라 그래요. 법인 만들어서 개인 하라 그래요. 이 정도 질문은 여러분은 잘 대답을 못하죠. 그렇죠? 쉽지 않은 질문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설피 대답하지 마세요. 단 그냥 보편적인 대답은 이런 거야. 그 개인이 매출이 얼마 안 되고 한 몇억 선이고 그러면 물론 개인이 나아요. 편해요. 근데 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뽀다구도 있어야 되고 남들 볼 때 매출도 좀 커질 것 같고 이러면 법인이 나아요. 차이점은 그냥 간단하게 이익이 많이 나면 소득세는 최고가 그죠? 45%까지 걸리고 법인은 24%야. 그러니까 세금이 거의 절반이 이 법인이 싸요. 똑같은 이익을 벌었을 때 법인이 싸다는 거가 있고요. 그죠? 더구나 법인은 여러분의 월급, 대표의 월급이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소득세법은 본인의 월급이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지만 가장 커다란 차이는 법인이 이익이 나서 세금을 난 걸 이 법인을 만든 주주가 다시 가져가면 그때 배당으로 세금이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법인이 좋긴 좋아. 뽀다구도 나고 만드는 것도 쉽고 세금도 적은데 법인의 돈을 이 주주가 빼가면 또 막대한 배당이라는 소득세가 나와서 판단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당분간 법인을 이용해서 회사를 많이 키울 거야. 회사 돈을 안 빼가고 법인이 돈을 쌓아놓을 거야. 이러면 무조건 법인이 좋은 거예요. 무조건 법인이 좋은 거예요. 난 몰라. 난 벌면 써야 돼. 바로바로 써야 하잖아. 그럼 무조건 개인이 한 거예요. 이해해요, 여러분요? 와, 할 얘기는 수없이 많아. 갑자기 저는 저기로 간다. 여러분 일로 와서 대답. 자, 아유 힘들어. 제가 유연석, 이한이, 조진웅, 황정음. 빨리요. 뭐죠? 공통점이? 유연석, 이한이, 조진웅, 황정음이라는 배우들. 공통점? 최근에 언론에 무지하게 많은, 그죠? 무지하게 많은 소득세를 얻어맞았다. 이분은 검찰 조사를 받아서 뭐 횡령이다 이런 말이 나왔고요. 이 세 분들은 수십억의 소득세를 추징당했다고. 설마 언론에서 이걸 못 봤을 리는 없죠, 맞죠? 그럼 설명해요. 이 사람들은 왜 수십억의 소득세를 얻어맞았죠? 자, 답답하죠? 언론에서 봤는데 물어보니 모르죠? 왜요? 여러분은 제목만 봤거든요. 맞아요? 제목만 봤어요. 그냥 얻어맞았대.
재무팀 등을 다니면서 본문을 안 읽어요. 그냥 보면 아이 나쁜 놈. 왜 세금을 탈세하고 지랄이야? 내용을 안 읽어. 그쵸? 그러니 물으면 몰라. 이분들이 얻어맞은 건 이분들은 다 매니지먼트사가 있겠죠. 매니지먼트라는 법인과 계약을 맺어서 외부로부터 매니지먼트가 수익을 창출하죠. 그럼 이 연예인들과 몇 대 매수로 나눠 먹거든요. 연예인들이 계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통 유명한 연예인이면 뭐 8대 2 정도.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배분 비율이 높겠죠. 근데 이분들은 매니지먼트사가 전부 다 본인이 만든 1인 매니지먼트사야. 이 사람들이 주주라고요, 다. 이해했어요? 주주가 엄마 아빠도 있고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제 생각이야 이건 8대 2로 법인이 많은 수익을 떨구고 개인은 조그만 거를 했다. 그러니까 개인은 소득세를 엄청 적게 냈겠죠. 그리고 법인은 많은 이익이 유보되어 있을 거고 물론 여기서 이분들의 엄마 아빠 가족들이 월급도 가져갔겠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세무조사가 나와서 이거는 결국은 이 사람들이 번 건데 일반적인 거랑 달리 이쪽의 법인의 비율을 높였다. 배분 비율을 소득세를 적게 내고 법인의 자금들을 유보하기 위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줄어요. 이랬고 이거를 세무조사 요원이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걸로 이거를 이 법인 소득을 개인들 거라고 해서 소득세를 때린 거예요. 근데 유연석 씨는 처음 언론에 70억이다라고 나왔다가 추징액이 나중에 40억인가가 환급됐다라고 나온 건 당연하죠. 법인의 소득을 개인으로 봐서 소득세를 때리면 여러분 법인세는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당연한 거겠죠. 그죠? 그 환급이 됐고요. 지금 이분은 소송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얼추 소송했고 이분 얘기는 뒤에 가서 따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이러니까 이런 게 개인 간의 법인 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건 아주 민감한 문제예요. 많은 스포츠 스타들도 저렇게 1인 기획사를 세워요, 지금. 이랬을 때 어마어마한 문제가 돼요. 다시 한번 대다 수십 년 동안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까지 과세 안 됐는데 지금의 세무조사 요원들은 어마무시하게 똑똑해요. 그래서 아무런 법이나 뭐가 바뀌지 않았지만 과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건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죠? 물론 제가 빈말이지만 제가 여기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뭐라 그럴까? 조금 어쨌든 할 말이 많았을 거고 개인적으로는 이쪽 연예인들이 조세불복을 해서 소송을 할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들이 이길 거라고 봐요. 국세청이 질 거라고 보지만 그건 제 생각이니까 저런 문제들. 이러니까 개인과 법인 간의 문제 특히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유튜버라는 사람들 있죠? 많이 있잖아. 뭐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중에 법인으로 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결국 그 사람들이 번 돈이잖아. 뭐가 다른데?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인과 법인을 만드는 거는 이렇게 중요한 거고요. 알았다고 치고요. 넘어가셔서 이제 16페이지 맨 밑에 박스 5번에 주식회사가 있는데 법인세를 신고하는 회사는 80 몇만 개가 있고요. 칠판 나머지 유한 한명합자 비영리법인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법인세 신고 들어오는 법인 한 100만 개 정도가 되겠고요. 용어 잡아요. 동그라미 1번에 그중에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가 거의 다죠. 그죠? 거의 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는 자본금이 10억 미만이 소규모 회사들이시고요. 상장법인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가 나오는데 용어 잡을래요. 여러분 미리 알려드려. 그 중에 여러분
코스피와 코스닥을 빨리 잡아요. 이건 뭐라고 그래요? 주권상장법인이라고 불러요. 용어 외웠어요?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을 주권상장법인. 이건 용어니까 외워요. 근데 주권자 빼고 그냥 상장이다 그러면 코넥스와 KOTC가 들어가 중요하죠. 근데 미안해. 코덱스라고 써 있다. 그지? 여러분 코넥스인데. 환장하겠네. 코넥스와 KOTC는요,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뭐 거래되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알아놓고요. 다 명의신탁 바로 나오니까 책 보고 먼저. 자, 회사를 만드시면 정관을 만들고요. 발기인이 만들어서 이런 걸 그러니까 정관에 보면 회사 목적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요. 동그라미 오른쪽에 3번에 회사의 공고는 관보나 시사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하고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합니다. 여러분요. 그렇죠? 회사 재무상태표를 공고한다. 이러면은 정관에 가면 있어요. 여러분 또 칠판. 여러분 대답. 바로 질문. 지금 여러분 화면 옆에 여러분 회사 정관은 펴놓고 듣고 있어요? 정관 펴놓고 듣냐고요? 아, 정관 없어요? 정관 안 펴놨어요? 아, 얘기한 적 없어요? 아, 얘기 안 하면 몰라요? 회계학 수업 들어올 때는 재무제표를 펴놓고 들어야 되고, 맞죠? 법인세 수업 들어오면 세무조정계산서를 펴놔야죠. 상법 수업을 듣는데 지금 옆에 정관이 없으세요? 그럼 제가 하는 말 똑같죠? 재무팀 그만두세요. 그만두시라고요. 정관도 안 갖고 와서 수업을 들어요. 상법 수업을 듣는데 저는 이게 개탄스러울 뿐이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정관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헌법이에요. 헌법. 회사에서 헌법이 정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관을 읽어봤나 몰라도 앞으로 저랑 이 수업을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회사 정관을 다 외워야 돼요. 외우셔야 되니까 다음번 시간에는 반드시 여러분 회사 정관을 옆에다 펴놓고 듣고요. 알지만 상장회사는 사업보고서 가면 정관을 바로 전산해서 출력하실 수 있는 건 아시고요. 비상장법인은 회사에 굴러다니는 정관 하나 들고 오시든가 카피해서 오시고요.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도 정관들을 뭐 그랬어 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교과서에다가 188페이지에 가면 거기에 정관이 나오죠. 이건 상장법인 정관입니다. 실질 상장법인 정관을 첨부해드리 참조하시고요. 오른쪽 4조 보세요. 189에 회사의 공고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합니다. 전산이 있거나 뭐 하면은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이게 좀 전에 공고하는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쭉 넘어가서 여러분 몇 페이지냐면 207페이지에 보면 비상장법인을 하나 또 붙여드렸죠. 비상장법인도 정관을 붙여드렸어요. 정관을 붙여드려서 그러니까 상장법인 정관 하나, 비상장법인 정관 하나를 붙였고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208의 맨 밑에 4조에 회사의 공고는 매일경제라고 여기는 돼 있죠. 그죠? 홈페이지가 아니라 이렇게 모든 내용은 정관에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17페이지 여러분 삼성전자 정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회사의 공고는 당연하죠. 삼성이니까 중앙일보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홈페이지로 안 돼요. 중앙일보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안 읽으셔도 돼요. 정관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처음에 회사 만들 때 발기인이 만드는데 여러분 법무사님이 만들어드려요. 정관. 표준 정관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대화하시면 만드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설립 당시에 뭐 보통주를 몇 주를 뭐 액면을 얼마 이런 걸 정하면 되고요. 다음 292조에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관이라는 걸 만드시면 흔히 말해서 공증이라고 그러죠. 공증사무소 가서 공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알아놓으시고요. 다만이라는 거 굳이 안 읽으셔도 되고요.
있는데요. 박스에 보시면 정관은 원래 공증을 받아야 되고요. 셋째 줄에 볼게요. 먼저 설립할 때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때는 이따 배우지만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인데요. 특별결의가 있으면 정관 변경이 이루어진 거고요. 서면인 정관이 고쳐지거나 변경 내용이 등기사항일 때 등기 여부 내지는 공증인의 인증 여부는 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 설립할 때는 정관을 공증을 받는데 정관이 변경될 때도 공증을 받아야 되냐. 그래서 이건 법무사님과 상의를 하는데 웬만하면 공증을 받으시라고 하고요. 다만 읽었죠. 대법원의 판례가 뭐라고 그래. 정관을 주청 특별결의로 변경을 했으면 공증 안에도 그 정관 변경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다만 그냥 무난하게 하기 위해 아마 공증을 하자 이러실 거예요. 정관은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정관을 모른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